대학원생들은 이 정치 지망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실제로 이거 지방선거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근데 사실 오늘 우리 그 김용태 최고위원 모신 것 중에 하나가 정치를 입문할 때 어떻게 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고 또 처음에는 아마 기초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를 지망하는 대학원생들이나 또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말씀 제가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들었는데, 저는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어떤 정치인들은 어려운 분을 보고 돕고 싶은 마음에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사회에 꼭 필요를 위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심도 있었고요, 권력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권력 의지가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도 봤고 존 F 케네디의 용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읽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출마를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나갔어요. 4년 전에 18년이죠.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에 나갔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김용태 뽑아주세요. 유권자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유권자 설득을 해야 저를 뽑아주실 테니까 면대면으로 만나서 저 뽑아주세요. 유권자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 벌써부터 어린 놈이 정치 출세하고 싶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았고, 4년 전에는. 그때마다 저는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피할 때도 있었고, 유권자분들을.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이기심이 있고 누구나 권력 의지가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고요. 권력 의지, 우리의 공명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선한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기심을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쓰면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죠. 비판받아야 될 일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 이기심과 권력욕으로 우리 사회가 처해지는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쓰는 것은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 회사로 들어가실지 정치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승진 공부하고 막 하잖아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빨리 승진하고 싶고 부장 달고 싶고 과장 달고 싶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공부를 할 때 옆에서 너 벌써 젊은 친구가 승진하려고 그런 비판을 받는다는 제 친구들도 있어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는 제가 강하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정치하면 안 되냐? 우리는 국회의원 되면 안 되냐? 우리는 부장 달면 안 되냐? 물론 돼서 이 이기심과 공명심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정치에 입문하시거나 혹은 어떤 결과물을 쟁취해야 할 때 누가 뭐라고 하면 당당하게 나의 이기심과 공명심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싶다라고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사실 그 일반 이제 젊은 사람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사실 그 기초위원이라는 그 어떤 정책의 문턱, 첫 번째 넘어가는 그 문턱 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치를 꿈꾸면서 처음에 그 정치의 유럽의 롤모델을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유럽 정치인들은 기초의회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그 주의회부터 많이 시작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는 이 기초의회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이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사의 결정 과정, 타협의 발전 과정을 다 배우고 보고, 이 과정을 통해서 4년 동안 역할 잘하면 주민들이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치로의 어떤 커리어 패스를 하잖아요, 유럽 정치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역에서 지역 유권자분들과 만나면서 지역 정치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롤모델로서 작용을 했고, 그러면서 지방선거 출마했었는데, 올해 많은 젊은 분들께서 지방선거에 나가셔서 또 많이 당선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정치를 꿈꾼다면 전 과감없이 지방의회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지방의원 출신의 선배들이 지방의회는 굉장히 좋은 실험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이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 그 작은 공동체,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들에게 무대가 될 수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런 분들 바로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가 정책 결정 잘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이 소마을에서 잘못하는 게 나으니까요. 시행착오 겪는 게 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치를
희망한다면 지방의회에 꼭 진출하셔서 이익을 대변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방에 출마하셨었죠? 예,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낙선하시고.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 그런데 그때가 언제죠? 2018년 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작년에 이제 최고위원이 되셨지 않습니까? 사실 기초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당이나 또 의회에서나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 처음 시작하는데 4년 만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 거기에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갑자기 바짝 뛰어가지고 지금 그 분자를 가셨는데 그분은 일반인들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기초위원을 갈아가지고 본인은 지금 잠깐 사이에 최고위원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최고위원을 가게 된 계기가 있고 또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기초의원을 제가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당내 상황들이 있었어요. 공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지도부지만 그때를 비추했을 때 아까 제가 공천에 대해서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천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방의회의 공천은 투명하기보다는 지금 말고 과거에 투명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그 정당의 위원장이라고 했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우리 당은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분들이 국회의원을 나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공직자 추천 권한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주민들한테 잘하고 싶고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는데 그저 당협위원장들한테만 잘 보면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시스템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도 A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라도 그냥 당협위원장이 B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공천하면 그게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은 우리가 보통 지방의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일단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민주당이 추천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국의 공통된 부호 기호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의 기호 2번이라는 정당인들 2번을 많이 찍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당협위원장이 뭐 돈을 받아서 특정 인원을 공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후보를 뭐 본인이 잘 키우려고 임의대로 공천을 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기표행위, 투표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라고 봤고 저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기초의회에서 공천 못 받고 그럼 제가 중앙정치로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최고위원직에 도적하면서 공천개혁을 많이 약속을 드렸어요. 물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 잘 이루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제 소신대로 잘 못한 부분도 많고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타협한 부분도 많지만 나름대로 4년 전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은 발전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발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좀 묻고 싶었습니다. 아까 이제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하면서 그 소신 내용 중에 하나가 공천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또 이번에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도부이셨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한테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은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떨까요?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뭐 100점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타협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0점 제 스스로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긴 하네, 그렇죠? 아마도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 공천 문제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지도부가 돼서 이번에 공천을 하셔가지고 60점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다음엔 100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거기서 공천제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그 김용표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혁신위의 위원으로 천하람 전 현직 위원장이고요. 천하람 위원장을 이렇게 추천하셨더라고요.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천하람 위원장하고는 한 2년 동안 당직을 저랑 많이 하면서 이런 공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공천 개혁에 대한 방향이나
제가 생각하는 공천 개혁에 대한 방향. 아까 경선 얘기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단체장에 있어서는 저는 경선 과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영남권에는 우리 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을 단수 추천하거나 전략 공천하는 것은 지자체 선거에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공천 이꼴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역에 국한해서라도 최소한 주민과 당원들이 원하는 분들이 단체장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천하람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선이 민주적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커스냐 오픈 프라이머냐 늘 이거 가지고 미국도 주마다 고민을 하고 경선 방식을 바꾸죠. 당원 비율과 국민 투표 비율을 5대5로 할 것이냐, 뭐 7대3으로 할 것이냐, 뭐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원 비중이 낮다 높다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는 경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물론 총선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총선은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대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당내 규정상 20%는 전략 공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도 전략 공천 대응하게끔 되어 있어서 총선은 뭐 최소한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그 지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이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80%는 총선도 역시 경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위기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어려워가지고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 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런 얘기하셨죠. 지금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남의 소신을 지키고 용기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마이크,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제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다뤄야 될 주제다, 이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국경 조정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피부 받았지도 않아요, 저도. 근데 이제 얘기하실 때 보면 우리 지금 2030 젊은 세대는 그래도 본인들이 기성세대 됐을 때 그게 본인들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 조금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그걸 이슈화하는 것까지가 정치의 의무가 아닐까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늘 고민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맨날 언론에서 민주당하고도 많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민주당이 어떤 정치인들이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휘발되는 이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최소한 지양하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순간 어디에도 억울한 사람들은 생기고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그 김재서 전 비대위원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자기는 롤 모델로서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는 이슈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그게 그 이준석 대표의 능력 아니겠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김영태 최고위원께서 그런 기후 변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을 그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국민들한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슈화 시켜서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이준석 대표한테 좀 배울까요?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은 이준석은 아닌데, 예. 이준석 대표한테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면 많이 배워서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번에 우리 그 김재서 위원장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배우고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네. 지금 지향하는 정치인이 이준석 대표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 대표는? 굉장히 똑똑한 선배고,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우리 보수 정치에 없었던 존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슈 파이팅에 굉장히 능한 선배고, 대중이 어떤 걸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 선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논의되고 주로 이제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우리 그 김영태 최고위원님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아까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 지금 젊은 분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거의 그 마이크랄까 뉴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국민의힘이 많이 젊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5년 전만 돌려보면 저희 정말 어려웠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동들 저희가 다 했거든요.
그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서 저는 바른정당에서 정치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자유한국당에 계셨던 분들도 혁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물론 잘 못한 부분도 있죠. 바른정당도 잘 못한 부분 실패한 정당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최소한 노력하려고 많은 혁신의 이야기들 많이 했고 새로운 정치의 지향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보수 정치가 가지는 이런 어떤 지향점을 잃지 않으려고 양 정당의 노력을 했고 지금 민주당이 그런 과정에서 저희에게 젊은 정치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민주당이 좀 안타까운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잘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5년 동안 우리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노력할 때 국정 파트너로서 우리 당을 인정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폐로 규정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국정 파트너고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가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은 언제나 늘 저희가 협치를 해야 할 대상 정당이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저는 하루빨리 민주당이 잘 정리가 돼서 저희 국민의힘과 혁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지 저희도 국민의힘도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오셨을 때도 대통령이 지금 여소야당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말 그대로 국민을 직접 상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 다수당이잖아요. 이 다수당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협치에 항상 의무라고 할까요? 협치가 깨지면 어쨌든 여당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더 양보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협치의 어떤 결과적으로 뭐 이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다 국민들께서 국민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협치의 의무는 여당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더 잘해야 협치가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양보하고 저는 지금 뭐 시사적인 얘기여서 뭐 기자들 안 계시니까 저는 원구성 관련해가지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계속 고수하고 있잖아요. 뭐 약속 파기하고 물론 이 부분은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약속 깼으니까요. 근데 저는 뭐 이거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법사위원장 그냥 민주당이 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항상 해왔고 견제와 균형을 항상 법사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민주당이 못했죠. 민주당이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저희한테 법사위원장제를 안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사위원장 어쨌든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이제 여야가 원내지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그걸 깨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깨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될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협치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한테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확실히 국민의힘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우리 젊은 정치의 또 젊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지만서도 여기서도 협치를 얘기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금 플로에 계신 우리 학생들 분 중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좀 시간이 꽉 차오르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거라고 마지막 딱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도 가끔 정치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맨날 비효율적이고 정치가 매일 싸우고 당내에서도 지금 매일 싸우잖아요. 저희 당도. 정치 왜 이러지 실물 나고 그게 얼마나 국민들은 정치를 혐오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뭐 유권자분들 상대할 때 욕 많이 먹거든요. 저희도 잘 좀 하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점의 해결은 결국에 정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이 싫고 막 괴물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늘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시고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